죽은 척해, 제발. 눈 뜨지 마. 죽은 척해 제발. 눈 뜨지 마. 암흑 같은 낭떠러지 아래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힌 제 귓가로 남편의 피 맺힌 목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위 절벽 끝에서 랜턴 불빛을 비추며 우리가 진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는 그 지독한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제가 배 아파 낳고 목숨보다 아꼈던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걸까요? 돈이 무엇이기에, 유산이 무엇이기에 30년을 키운 자식을 악마로 만든 걸까요? 그 끔찍했던 잔혹한 날의 이야기와 이후 그 악마 같은 자식을 향해 시작된 피눈물 나는 참교육의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털어놓으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큰 복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아니 남들이 보면 참 치열하고 유별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가락시장에서 시든 배추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여 먹으며 버텼고, 낮에는 리어카를 끌며 길거리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번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한 것이 대박이 났고, 결국 강남 일대에 건물 몇 채를 올릴 정도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희 부부의 가슴속은 시퍼런 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유일한 아들 명훈이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버느라 바빠서 자식에게 따뜻한 정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화근이었습니다. 명훈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습니다. 최고급 외제차에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흥비까지 아들이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훈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서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날리는가 하면 대학에 간 뒤에는 불법 도박에 손을 대어 사채업자들이 저희 집 앞마당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자식이라는 가면을 쓴 악마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명훈이는 급기야 사업을 하겠다며 남편 명의로 된 강남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십억 원의 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아들의 손에 더는 돈을 쥐어줄 수 없었던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이 건물은커녕 단돈 1원도 상속받을 줄 말하는 남편의 호통에 아들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치워버리겠다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 동안 명훈이는 거짓말처럼 착한 아들로 돌아온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부모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오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드디어 자식이 정신을 차렸다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철저한 연극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훈이는 저희 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효도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강원도의 한 외진 산골로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경치가 기가 막힌 비밀스러운 절벽 산책로가 있다며 굳이 해가 저무는 늦은 저녁 시간에 저희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방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세찬 바람소리만 가득한 그 절벽 끝에서 아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뒤에서 산책로를 따라오던 아들의 발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채 대비할 시간도 없이 억센 두 손이 제 등 뒤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은 저를 붙잡으려던 남편까지 아들은 망설임 없이 함께 밀어버렸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짧은 비명과 함께 저희 부부는 수십 미터 아래 구렁텅이로 추락했습니다. 거친 나뭇가지에 살점이 찢기고 바위에 온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저 위 절벽 끝에서 랜턴을 비춰보며 진짜 끝났나? 라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피를 토하면서도 제 입을 틀어막고 죽은 척을 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오직 지독한 복수심과 분노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저희 부부가 어떻게 그 악마 같은 자식의 목을 죄어갔는지 그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참교육의 서막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저 위 절벽 끝에서 번쩍이던 잔인한 랜턴 불빛이 마침내 사라지고 사방에는 오직 스산한 밤바람 소리와 저희 부부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요? 암흑 같은 낭떠러지 아래에서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지겨나간 듯한 통증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제 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제 곁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남편의 얼굴을 만졌을 때 손끝에 축축하고 끈적한 피가 한가득 묻어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 속에서 저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확인한 순간 저는 눈물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자가 다름 아닌 우리가 목숨보다 아꼈던 자식이라는 사실이 온몸에 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아프고 시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진짜 잘해볼게. 라며 여행을 떠나기 전날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병원까지 찾아와 우리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악마에게 이제 자식이라는 일말의 기대나 자비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부러진 팔과 다리를 끌며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부리에 살이 찢기고 피가 터져나왔지만 오직 남편과 나를 살려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진흙바닥을 기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떨어진 곳은 가파른 절벽 아래였지만 우거진 넝쿨과 두꺼운 낙엽 더미가 완충작용을 해준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진 산골짜기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밤을 지새운다면 과다출혈이나 저체온증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게 뻔했습니다. 정신이 흐려져가는 남편의 뺨을 때리며 여보, 정신 차려. 우리 이대로 죽으면 저 악마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눈 떠, 제발 눈 떠. 라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천우신조였을까요? 절벽 아래 계곡물을 따라 한참을 기어 내려갔을 때 저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사는 10만이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주인 노인은
온몸이 피떡이 된 채 살려달라며 귀여운 저희 부부를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당장 119에 신고하려는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신고하면 저희는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습니다. 제발 숨겨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평생 쓰실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며 피 묻은 손으로 애원했습니다. 노인은 제 눈빛에서 단순한 사고가 아닌 거대한 음모와 공포를 읽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희를 방 안으로 들여주었습니다. 노인은 외진 산속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민간요법과 약초로 저희의 상처를 지각해 주었습니다. 부러진 뼈를 거친 나무 지지대로 고정하고 찢어진 살점에는 생약초를 지식여 발랐습니다. 마취도 없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남편과 저는 신음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아들의 손에 의해 진짜 시체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희 부부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 동안 제 안에서 아들을 향한 모성애는 완전히 타버린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송곳처럼 날카로운 복수심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남편 역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대신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어. 내 손으로 그 괴물의 가죽을 벗겨내기 전까진 난 절대로 못 죽어. 남편의 그 한마디는 저희 부부가 앞으로 걸어갈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아들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신만이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구형 스마트폰 하나와 대포 유심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그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니 당연히 즉사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시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만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SNS를 조심스럽게 들어가 본 저는 그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부르르 떨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죽인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명훈이는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친구들과 활짝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인생의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제 내 세상이다. 라는 소름 끼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자식은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드디어 자신을 구속하던 잔소리꾼들이 사라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온전히 제 손에 들어올 생각에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고소해서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 따위로는 제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이 가장 사랑하고 목숨보다 아끼는 것, 바로 저희 부부의 돈과 재산을 이용해 녀석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녀석이 그토록 갈망하는 강남의 건물들과 수백억 원의 자산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의 그 절망감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만이 노인의 오두막 골방에서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들이 우리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어떤 합법적, 불법적 절차를 밟을지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철저히 숨긴 채 아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오도록 거대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감은 자신이 사냥꾼인 줄 착각하고 활개를 치고 있겠지만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탐욕의 덫에 목이 죄어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세상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었기에 저희 부부의 움직임은 밤안개처럼 은밀하고 죽은 듯이 고요해야만 했습니다. 10만이 노인의 오두막 골방은 어느새 아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잔혹한 작전지 휘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뼈가 어긋난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남편과 저는 아들이 저지른 살인미수 범죄의 결정적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우리를 밀었습니다라는 부모의 주장만으로는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녀석을 완벽하게 구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녀석이 빼도 박도 못할 물증, 즉 법정에서 판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살인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그날 밤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명훈이는 저희 부부를 태우고 강원도 절벽으로 향할 때 자신의 외제차가 아닌 남편의 오래된 세단을 운전했습니다. 녀석의 치밀한 머리로는 자신의 차량 동선이 남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멍청한 녀석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량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별도의 고화질 주변 기록용 블랙박스가 한 대 더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차량 테러를 당한 이후 남편이 대시보드 안쪽에 숨겨둔 채 상시 녹화가 되도록 개조해둔 기기였습니다. 그 차량은 현재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문제는 그 호랑이 굴 같은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 오느냐였습니다. 잘못하다가 아들과 마주치거나 집 주변의 CCTV에 저희의 모습이 찍힌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온 오랜 고향 친구이자 신복이었던 박 기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기사는 저희 부부가 맨손으로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며 상가 관리와 굳은 일을 도맡아 해준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포폰으로 걸려온 제 목소리를 들은 박 기사는 수화기 너머로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정말 살아계셨던 겁니까? 명훈 도련님이 두 분이 연락이 안 된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어서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박 기사를 진정시키며 절대로 소문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날 밤 10만이 오두막 근처의 외진 읍내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박 기사는 휠체어에 앉아 피떡이 된 저희 부부의 몰골을 보고 지식여진 가슴을 부여잡으며 분노했습니다. 그 천벌을 받을 놈이 감히 부모에게 그런 짓을.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 기사의 손을 잡으며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신고하면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거다. 내 손으로 그놈의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비참하게 무릎 꿇릴 테니 자네가 우리 발이 되어주게. 박 기사는 눈물을 닦으며 전적으로 돕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박 기사의 도움으로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유흥업소에서 진탕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을 늦은 새벽 시간, 박 기사는 저희 집 지하주차장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량 대시보드를 뜯어내어 숨겨진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에 카드를 꽂고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저희 부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두운 절벽길을 걸어가던 중 명훈이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저희 부부의 등을 사정없이 밀쳐버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며 저희의 비명과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절벽 위에서 랜턴을 비추며 담배를 꼬아물고 잘 가요. 영감탱이. 드디어 내 세상이네라고 비웃는 아들의 음성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기사는 아들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 명훈이가 자주 드나들던 강남의 개인 자산실장실과 사채업자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부모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의 통화 녹취록과 메신저 내용에는 충격적이게도 노인네들이 하도 돈을 안 풀어서 손 좀 봐야겠다. 사고사로 위장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느냐라며 브로커들과 상담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부부 명의로 된 거액의 사망보험을 몰래 가입하려다 서류 미비로 거절당한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괴물에 중독되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목숨을 사냥감처럼 저울질했던 자식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했을 때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가다 못해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범죄모의 증거가 담긴 서류들과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이고 복사하여 안전한 비밀 감고 여러 곳에 분산 보관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저놈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을 화살이다. 하지만 아직은 쏠 때가 아니야. 남편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잔혹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쯤 우리가 완벽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며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은 강남의 빌딩들과 은행 잔고를 제 손에 넣을 단꿈에 부풀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냥감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행복해하며 탐욕의 정점에 도달해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바로 그 순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유령이 되어 녀석의 목덜미를 낚아챌 것입니다. 우리는 녀석이 스스로 탐욕의 덫을 더 깊숙이 목에 걸 때까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녀석이 부모의 재산을 탐하며 폭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비참한 몰락의 톱니바퀴는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아들 명훈이의 세상은 그야말로 광란의 축제 재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제 이름으로 돌려놓을까 하는 탐욕스러운 계산뿐이었습니다. 녀석은 부모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종 신고를 하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인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신복인 박 기사가 비밀리에 전해오는 소식들은 들을 때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짐승의 만행 그 자체였습니다. 명훈이는 가장 먼저 강남에 있는 저희 부부의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에는 들어오라고 해도 잔소리가 싫다며 발길도 하지 않던 방이었습니다. 녀석은 부모가 없는 빈집에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장롱을 뒤엎고 서랍을 통째로 뜯어냈습니다. 남편의 비밀 금고를 열기 위해 사설 금고 기술자까지 집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가 막혀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금고를 강제로 개방한 녀석은 그 안에 있던 건물들의 땅 문서와 집 문서, 그리고 저희 부부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손에 쥐고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문서들은 저희 부부가 젊은 시절 하루에 2시간씩 자며 리어카를 끌고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일구어낸 피와 살 같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괴물은 그 가치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훈이는 부모가 실종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저희 부부가 자식처럼 아끼던 상가 건물의 세입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당분간 자신이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며 앞으로 임대료는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협박조로 통보했습니다. 몇몇 눈치 빠른 세입자들이 회장님 목소리라도 직접 듣거나 위임장을 봐야 확인이 되지 않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자 명훈이는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이 집 외아들이고 곧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건물주인데 감히 누구한테 토를 다는 거냐? 보기 싫으면 당장 가게 빼고 나가라. 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평생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세입자들과 상생하려 노력했던 남편의 명예가 그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자식의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렇게 가로챈 돈으로 녀석이 벌인 막장 행각이었습니다. 아직 부모의 시체도 찾지 못한 시점이었음에도 명훈이는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을 통째로 빌려 매일 밤 술판을 벌였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양아치 같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모의 인감도장을 치켜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강남 빌딩들은 다 내 거야. 그 꼬불탕대던 노인네들 드디어 세상에서 사라졌거든. 내가 이제 진짜 강남의 황제다. 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박 기사의 녹취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저 부패한 입술을 놀리는 인간이 정말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는지, 신이 있다면 어찌 저런 악마를 나에게 보냈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저를 만류하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버려둬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뼈도 못 추리는 법이다. 저놈이 가진 돈을 다 쓰고 주변에 더 큰 하이에나들을 불러 모을 때까지 더 날뛰게 둬야 한다. 남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명훈이의 주변에는 녀석의 돈을 노린 더 거대한 악당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이 평소 드나들던 불법 도박장의 운영자와 악덕 사채업자들이 명훈이가 엄청난 자산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불나방처럼 달려든 것입니다. 그들은 명훈이에게 접근해 강남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크게 한판 벌여보자 새로 나오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라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명훈이는 그 달콤한 덫에 너무나도 쉽게 걸려들었습니다. 녀석은 아직 상속 절차가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서류들을 이용해 사채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려 도박판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파놓은 덫으로 녀석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부모를 죽였다는 죄책감은커녕 눈앞의 탐욕에 취해 자신이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녀석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명의의 재산에 손을 대면 될수록 우리가 수집하는 증거의 무게는 녀석의 목을 부러뜨릴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이 박 기사의 카메라와 도청 장치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축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녀석이 부모의 피 묻은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 그리하여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방심의 극치에 달했을 바로 그때가 우리가 준비한 연극에 막을 올릴 타이밍이었습니다. 녀석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우리 유령들은 이제 서서히 무대 위로 올라갈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가짜로 만든 왕자에서 추락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명훈이가 강남 한복판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며 눈이 멀어 있을 때 저희 부부와 박 기사는 한 걸음 더 깊숙이 녀석의 파멸을 위한 그물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대담하고도 무모한 행동들을 조사하면 할수록 이것이 단지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아들놈 혼자의 머리에서 나온 범죄가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 한들 평생 법이라곤 무서워하던 겁쟁이 녀석이 부모를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곧바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상가 임대료를 가로채는 치밀함을 보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훈이의 등 뒤에서 사악한 훈수를 두며 녀석을 조종하고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드는 거대한 거미 같은 공범의 존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추악한 베일은 오래지 않아 박 기사가 확보한 사채업자 유흥업소의 도청 녹취록을 통해 낱낱이 벗겨졌습니다. 명훈이의 뒤에서 모든 각본을 짜고 녀석의 귓가에 살인을 속삭인 악마는 다름 아닌 명훈이가 1년 전부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나던 내연녀 그리고 그녀와 한패인 악덕 사채업자 무리였습니다. 박 기사가 목숨을 걸고 잠입해 촬영한 영상 속에서 그들은 강남의 한 비밀 아지트에 모여 저희 부부의 건물 도면과 자산 내역서를 책상에 펼쳐놓고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연녀라는 여자는 명훈이의 무릎 위에 앉아 아양을 떨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이제 영감탱이들도 청소했으니까 그 상가 건물 4명의로 몇 개 돌려주기로 한 거 잊지 마. 자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그 여자는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빚에 허덕이던 화류계 출신으로 명훈이가 자산가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불효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액의 사채 빚을 탕진하기 위해 명훈이를 가스라이팅했고 급기야 자신과 결탁한 사채 조직의 두목인 독사라 불리는 사내를 명훈이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박 빚으로 사경을 헤매던 명훈이에게 부모만 없으면 그 수백억이 다 내 건데 언제까지 그 노인네들 잔소리 들으며 용돈 받아 살래?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해 줄 테니 너는 그저 부모를 강원도로 유인하기만 해라라며 살인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녀석은 그 달콤한 지옥의 유혹에 영혼을 팔아넘기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절벽으로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이가 갈려 입술이 다 터져나갔습니다. 명훈이 그 병신 같은 놈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일단 건물명에 다 넘어오면 사채, 이자로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길바닥에 버리면 돼. 그 빌딩들은 결국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사채업자 독사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에 남편은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고 부모를 죽이는 대담함을 보였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굶주린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놈이 눈앞에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무덤을 파는 것도 모자라 부모의 피땀, 어린 유산까지 통째로 범죄 조직의 아가리에 밀어넣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저희 부부의 자비심은 단 1%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박 기사 그리고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신뢰해온 은퇴한 베테랑 전직 형사 출신의 사설 조사관을 영입해 판을 더 크게 짜기로 했습니다. 녀석과 그 공범 무리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 재산을 완전히 삼켰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덫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사채업자 무리가
우리 명의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조 서류의 원본과 그 과정에서 오고 간 검은 돈의 흐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역추적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실상은 박 기사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그 내연녀라는 여자가 명훈이를 꼬드겨 저희 부부 소유의 서초동 빌딩을 담보로 50억 원의 사채 대출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정황을 포착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박 기사를 통해 그 사채 자금이 막힘없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은밀하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녀석들이 돈의 맛에 취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돈을 더 주어라. 녀석들이 그 돈으로 인생 최고의 호사를 누리게 만들어. 그래야 그 돈이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몸부림칠 테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밤바막보다 더 서늘하게 오두막 안을 울렸습니다. 이제 공범들의 정체와 그들의 추악한 계획까지 모두 우리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명훈이와 그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은 자기들이 짠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부모의 유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믿으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 샴페인은 곧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그 자식을 다시 배신하려는 범죄자들의 추악한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그 지옥의 한복판으로 우리 유령들은 서서히 걸어 들어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녀석들이 위조된 서류를 들고 최종적으로 법적 상속과 지분 이전을 완료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유령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명훈이와 그 배우의 숨은 하이에나 무리들은 탐욕의 단맛에 완전히 취해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 소유의 자산을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부모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정식 상속 절차가 지연되자 마음이 급해진 사채업자 독사와 내연녀는 명훈이를 압박했습니다. 이러다 노인네들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면 다 끝이야. 정식 상속까지 기다릴 시간 없어. 위임장이랑 증여 서류 위조해서 지금 당장 건물 명의부터 넘겨받아야 해. 그 악마들의 부추김에 명훈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의 손으로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단독 범죄가 이제는 조직적이고 거대한 금융 사기 범죄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녀석들이 노린 것은 저희 부부 자산의 핵심이자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강남 빌딩의 소유권 이전이었습니다. 명훈이는 저희 안방 금고에서 훔쳐낸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전문 서류 위조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 즉 저희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훨씬 전 날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통째로 생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와 위임장을 감쪽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위조된 서류 위에 찍히는 남편의 인감도장 자국을 박 기사가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보, 저놈이 결국 당신 도장까지 위조해서 건물을 통째로 삼키려 해요. 제 말에 남편은 부러진 다리를 감싼 붕대를 꽉 쥐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됐다. 저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저놈은 단순 살인 미수범이 아니라 거액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되는 거다. 저 위조 서류가 바로 저놈들의 목을 매달 교수대에 밧줄이야. 우리는 녀석들이 서류 위조를 완료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려는 타이밍에 맞춰 미리 포섭해 둔 대형 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자산 전문가를 움직였습니다. 녀석들은 완벽하게 서류를 위조했다고 믿었겠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금융 및 행정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수백억 원대 빌딩의 명의가 바뀔 때는 세무서와 금융권의 은밀한 검증 조사가 들어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녀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세무서와 등기소 접수 창구에 강남 빌딩의 명의의 이전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정밀 검증을 하라는 정황 증거를 박 기사를 통해 은밀히 흘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명예 이전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녀석들이 명예 이전을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그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들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까지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운이는 위조된 등기 필증을 손에 쥐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방방 뛰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강남 빌딩의 소유주가 제 이름으로 바뀌자 녀석은 곧바로 사채업자 독사와 내연녀를 만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을 담보로 사채 조직으로부터 현금 70억 원을 대출받는 최종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명운이가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을 통째로 빼앗을 심산으로 잔인한 고리대금 계약을 체결했고 명운이는 부모의 피눈물이 서린 건물을 담보로 잡히면서도 그저 손에 쥐어질 현금 생각에 침을 흘렸습니다. 내연녀는 그 70억 중 절반을 자신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도록 명운이를 꼬드겼고 명운이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돈마저 순순히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돈을 나누고 가짜 왕좌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짓는 그 모든 과정, 즉 서류 위조, 불법 증여, 사문서 위조 행사, 그리고 불법 사채 계약 및 외환 밀반출 정황까지 모든 범죄 행위가 우리 유령들의 그물망에 고스란히 걸려들었습니다. 녀석들은 완벽한 범죄로 부모를 지우고 부자가 되었다고 확신했겠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목을 죄의 사형 집행장에 제 발로 걸어들어와 수압을 채운 꼴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수집되었습니다. 영상, 도청 녹취록, 계좌 추적 내역, 그리고 위조 서류의 원본 대조본까지 법정에서 녀석들을 단번에 사형이나 무기징역급으로 밀어넣을 무기가 완성된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던 남편은 마침내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보, 이제 유령 노릇도 끝이다. 우리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축제를 벌이는 저 악마놈들에게 진짜 저승사자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됐다. 남편의 서늘한 선언과 함께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 숨어 지내던 10만이의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부모가 죽은 줄 알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고 있을 아들 명운이와 그 공범들의 눈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 돌아온 부모의 잔혹한 역습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운이와 그 악당 무리가 일궈낸 탐욕의 탑이 가장 높고 화려하게 빛나던 날, 저희 부부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녀석들은 서초동 빌딩을 담보로 받아 챙긴 현금 70억 원을 책상 위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강남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를 빌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독사와 내연녀, 그리고 명운이는 값비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부모를 죽인 대가로 얻은 피 묻은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에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박 기사가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그들의 난장판 같은 축제 영상을 보며 저는 휠체어 바퀴를 잡은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옆에 선 남편은 말없이 묵직한 지팡이를 짚은 채 거물급 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건장한 경호원들을 뒤에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가자 여보. 자식이 차려놓은 잔치판에
부모가 빠져서야 되겠나?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문이 경호원들의 거친 발길질에 쾅 하고 부서지며 열린 순간 안에서 들려오던 천박한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술잔을 든 채 문 쪽을 바라보던 명훈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남편과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는 저를 발견한 녀석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든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귀신을 본 듯 입을 벌린 채 뒤로 자빠지는 명훈이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당신들 어떻게? 분명히 그날 밤에 녀석은 제 눈을 의심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썩어 문드러졌어야 할 부모가 멀쩡히 살아 돌아와 제 눈앞에 저승사자처럼 서 있으니 뇌가 마비될 만도 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사채업자 독사와 내연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려 발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자 우리가 대동한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펜트하우스의 모든 출입구를 가로막고 그들의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어디를 가시나 우리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던 귀한 손님들인데 인사라도 나누고 가야지. 남편의 서늘한 한마디에 도망치려던 사채업자들의 발길이 얼어붙었습니다. 명훈이는 바닥을 기며 저희 부부의 발끝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살아계셨군요. 난 정말 두 분이 잘못되신 줄 알고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며 뻔뻔하게 눈물을 흘리며 거짓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라는 가면을 쓴 그 추악한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에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녀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닥쳐라, 이 악마 같은 놈아. 내가 그날 밤 절벽 위에서 담배를 꼬아 물고 잘 가요, 영감탱이. 이제 내 세상이네라고 비웃던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하다. 제 입에서 그날 밤의 구체적인 대사까지 흘러나오자 명훈이의 눈빛이 극도의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했던 그 장소에서의 만행을 부모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녀석이 변명을 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저희 측 변호사가 대형 빔 프로젝터를 펜트하우스 벽면에 쏘아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명훈이가 서류 위조 브로커를 만나 남편의 인감 도장을 찍는 모습,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건물을 담보로 돈을 가로채는 통화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강원도 절벽에서 부모를 밀어버리는 숨겨진 블랙박스 영상이 차례대로 상영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울려 퍼지는 자신들의 범죄 증거들을 보며 명훈이와 공범들은 영혼이 나간 사람들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는 이미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위조한 증여 서류는 이 시간부로 전면 무효이며 담보로 일어난 70억 원의 대출 역시 불법 사금융 및 사기 범죄의 기망 행위로 묶여 전액 압류 처분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선언은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에 내리치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명훈이는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그제야 깨닫고 사채업자 독사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시켰잖아. 너희들이 부모만 없으면 다 내 세상이 된다고 꼬드겼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사채업자는 명훈이의 뺨을 때리며 이 새끼가 미쳤나?
내가 돈에 눈이 멀어 내 부모 밀어버린 거지. 우리가 밀었냐? 라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며 부모의 목숨과 바꾼 재산을 나누려던 자들과 자식놈이 눈앞의 파멸 앞에서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그 처참하고도 당연한 광경을 바라보며 남편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한숨이 아니라 이 지독한 괴물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호흡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화려한 축제는 끝났다. 얌전히 기다려라. 법의 심판대 위에서 너희가 저지른 죗값을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테니. 남편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저 멀리서 호텔 복도를 울리는 요란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펜트하우스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통쾌한 참교육의 진짜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경찰의 삼엄한 호의 속에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던 명훈이와 그 공범 무리들은 마침내 법의 심판대인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그 화려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부모의 피 묻은 돈을 나누며 축배를 들던 영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해진 몰골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의 추악한 본성은 법정 안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명훈이와 사채업자 독사 그리고 내연녀는 서로를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모든 죄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지독하고 천박한 이전 투구를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지켜보는 제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단죄의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고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녀석들에게 적용된 죄목들이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훈이 측 변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발언권을 얻어 비열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명훈은 평소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사채업자들의 극심한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려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부모를 해하려는 고의는 결코 없었으며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은 단순한 실족사고였습니다.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고용된 변호사의 파렴치한 주장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훈이 놈은 변호사의 뒤에 숨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억울한 척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그 악마의 연극이 통할 만큼 대한민국 법정과 저희 부부가 준비한 칼날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측 변호인과 검사는 녀석들의 심신미약 주장을 단숨에 박살낼 결정적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영된 것은 박 기사가 목숨을 걸고 확보했던 차량 대시보드 속 숨겨진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변을 철저하게 살핀 뒤 저희 부부의 등을 거침없이 밀어버리는 명훈이의 날카로운 손짓이 대형 화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뒤이어 잘 가요 영감탱이, 이제 내 세상이네라고 조롱하며 담배를 피우던 소름 끼치는 음성이 법정 안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자 재판장과 배심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녀석이 주장하던 우발적 사고와 심신미약이 철저한 기만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측은 명훈이와 사채업자, 내연녀가 수개월 전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노인네들을 사고사로 위장하면 상속세가 감면되는가, 강원도 골짜기에 CCTV가 없는 명당을 알아봐 두었다라며 살인을 치밀하게 모의했던 대화 내역 수천 장을
서면 장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실종되자마자 숨겨둔 인감도장을 도용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강남 빌딩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던 서류 위조 브로커의 자백 진술서까지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명백하고도 촘촘한 물증의 그물망 앞에 명훈이의 변호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고 피고인석의 명훈이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안색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명훈이는 결국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저를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제 목숨을 위협하며 돈을 안 가져오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정신이 나갔던 겁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라며 피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눈물에 속아 수십억 원의 뒷바닥을 닦아주었던 과거의 바보 같은 어머니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향해 단호하고도 명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자는 자식이 아니라 돈의 영혼을 판 괴물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사냥하고 부모의 시체도 찾기 전에 전 재산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한 악마입니다. 저 인간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단호한 선언에 명훈이는 절망 어린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석 데스크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채업자 독사와 내연녀 역시 자신들의 파멸을 직감하고 저 새끼가 다 시킨 일이다라며 법정 안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으려는 추악한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재판장은 방해를 일삼는 피고인들을 준엄하게 꾸짖은 뒤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명훈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탐욕을 위해 살해하려 했고 범행 직후 반성은커녕 대규모 금융 사기와 서류 위조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사채업자들과 내연녀에게도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는 순간 녀석들은 절규하며 끌려나갔고 제 마음속에는 드디어 지독했던 악연의 사슬을 끊어냈다는 거대한 해방감과 통쾌한 사이다 같은 카타르시스가 밀려왔습니다. 법정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심판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희 부부의 참교육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쳐넣는 것만으로는 녀석들이 탐했던 돈이라는 지독한 괴물의 씨앗을 완전히 말려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훈이와 그 배후의 하이에나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급기야 부모의 목숨과 바꾸려 했던 그 수백억 원대의 재산. 우리는 그 재산을 무기 삼아 녀석들이 다시는 세상에 나와 떵떵거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녀석들의 주변에 꼬였던 모든 범죄 인맥까지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마지막 금융 청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은 명훈이가 위조 서류를 통해 사채 조직으로부터 빌렸던 불법 대출금 70억 원과 담보로 잡혔던 서초동 빌딩의 문제였습니다. 사채업자 독사의 조직원들은 두목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쥐고 있는 위조된 담보계약서를 빌미로 여전히 저희 건물을 가로채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명훈이 사인을 했고 돈이 나갔으니 이 건물은 이제 우리 겁니다라며 상가 주변을 맴돌며 세입자들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허허 웃으며 금융감독원과 대형 로펌의 법률팀을 대동해 그들의 아지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서류 뭉치를 그들의 책상 위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인 무효인 위조 사문서에 기반한 담보 설정은 법적으로 단 1원도 보호받지 못한다. 게다가 너희가 명훈이에게 건넨 돈은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도박 자금과 불법 사금융 자금이지? 이 시간부로 너희 조직의 모든 계좌는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에 따라 전액 몰수 및 압류 처분될 거다. 남편의 서늘한 선언과 함께 검찰의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단이 들이닥쳤습니다. 명훈이에게 돈을 대주고 건물을 삼키려던 사채 조직은 역으로 자신들의 은닉 자금 수백억 원을 통째로 국가에 압수당하며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조폭 무리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어 전 재산을 날리고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명훈이를 조종해 70억 중 절반을 해외로 빼돌렸던 내연녀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홍콩의 비밀 계좌에 숨겨둔 돈이 있으니 출소 후에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공조를 이끌어내어 그녀가 불법 외환 밀반출로 빼돌린 계좌를 샅샅이 추적해냈습니다. 결국 그녀가 숨겨둔 단 한 푼의 돈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전액 압류 조치했습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믿었던 내연녀는 감옥 안에서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교도소 바닥을 치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는 가장 거룩하고도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훈이가 그토록 집착했던 강남과 서초동의 빌딩들, 그리고 은행 잔고를 포함한 수백억 원의 전 재산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공표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장학재단과 독거노인 지원단체, 그리고 범죄 피해자 자녀들을 위한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기부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 부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괴물을 키워낸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돈을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으로 보내어 피눈물 흘리는 이들을 구하는 데 쓰고자 합니다. 저희의 발표에 온 언론과 사회는 자수성가 자산가의 위대한 결단이라며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사회 환원 결정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명훈이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한 참교육이 되었습니다. 이 녀석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부모가 죽거나 늙어 없어지면 결국 그 많은 재산이 법적 상속인인 나에게 일부라도 돌아오겠지라는 실말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버려 상속할 자산 자체가 영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녀석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녀석에게 남은 것은 오직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 연대보증 채무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려 했던 자식이 이제 돈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단돈 1원도 줄 수 없는 영원한 거지이자 무일푼의 죄수가 된 것입니다. 녀석이 그토록 사랑했던 강남의 빌딩들은 이제 저희 부부의 이름이 아닌 수많은 가난한 학생들과 노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악마의 영토를 우리 손으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산으로 탈바꿈시킨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응어리마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하다 못해 차디차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식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저희 부부는 마침내 그 잔혹했던 복수극과
단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상은 수백억 원의 재산을 미련 없이 사회에 환원한 저희 부부를 향해 연일 위대한 자수성가의 귀감이라며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저희 부부에게 남은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30년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그 평온의 이면에는 우리가 준엄하게 심판했던 악마들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종말이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장벽 너머 독방에 갇힌 명훈이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영원한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이 녀석은 면회를 거부하는 저희 부부를 향해 매일같이 반성문이라는 이름의 구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속에 담긴 것은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라 여전히 감옥 안에서 쓸 영치금 몇십만 원만 보내달라, 억울하게 연루된 채무라도 해결해달라는 지독한 탐욕의 찌꺼기뿐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자신이 왜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하는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강남의 유흥가를 누비던 청년은 이제 하루 3번 철창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식판을 배급받으며 단돈 몇천 원의 영치금이 없어 다른 죄수들의 빨래를 대신해주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함께 파멸한 내연녀와 사채업자 무리의 결말 역시 잔혹했습니다. 전 재산이 압류되고 해외 비자금까지 통째로 날아간 내연녀는 교도소 안에서 극심한 우울증과 발작 증세를 보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책임을 전가하던 그 하이에나들은 결국 감옥 안에서도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증오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목숨을 짓밟고 일궈내려 했던 그들의 가짜 왕국은 단 한 푼의 먼지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공중분해되었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그들에게 내린 가장 통쾌하고 명확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뒤로한 채 저희 부부는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강남을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과 돈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더 이상 저희가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가방 몇 개만을 챙겨 사방이 푸른 나무와 잔잔한 바람으로 가득한 시골의 작은 한옥 마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젊은 시절 리어카를 끌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정원 있는 작은 집에서 오순도순 살자던 그 옛날의 소박한 약속을 평생을 돌아서야 비로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니는 남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강원도 절벽 끝에서의 공포나 자식을 향한 살기 어린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와 고추를 따며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해가 저무는 저녁이면 마루에 걸터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십니다. 한때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죽은 척해 제발 이라며 서로의 입을 틀어막아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오늘 날씨가 참 좋다는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괴물은 한때 저희의 눈을 멀게 했고 저희가 낳은 자식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의 목을 우리 손으로 직접 치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새벽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나온 날들이 피눈물과 상처로 가득한 가시밭길이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정의를 구현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충분히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때문에 가족을 원망하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일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의 이 처절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은 반드시 파멸하고 인간이 지은 죄는 하늘이 반드시 기억하여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이 조용한 앞마당에서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남은 생을 오직 서로만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베푼 선한 온기만을 생각하며 평화롭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